여기 한국은 미국을 따라다니는 작은 나라, 강력한 러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 무역협상 담당 러시아 정부 외교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탈리 카간스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러시아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아시아 나라들과 협상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시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이 약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냥 미국을 따라다니는 작은 나라였죠. 마치 애완견처럼 말이에요. 한국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없어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강력한 러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 깊숙이 뿌리 박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처럼 말이에요. 매일 아침 모스크바에 있는 제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회색빛이었고 춥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러시아 동부 건물들이 그렇듯이 말이에요. 제 책상 위에는 무역협정과 파트너십에 관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들과 협력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한국 얘기를 꺼내면 저는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어요. 한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우리에게는 더 큰 물고기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2022년 2월은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화가 난 하얀 총알처럼 제 사무실 창문을 때리고 있었어요. 건물의 난방 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실내에서도 제 숨이 작은 구름을 만들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러시아는 추위를 잘 견디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 겨울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2월 24일 크렘린에서 긴급 회의를 하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크렘린은 가장 중요한 정보 회의가 열리는 곳이에요. 크렘린으로 불려간다는 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뜻이었죠. 두꺼운 검은 코트를 입고 모스크바의 눈 덮인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보이지 않는 칼처럼 제 옷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서로 속삭이며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크렘린의 회의실은 엄청나게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긴 테이블들이 완벽하게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모든 것을 딱딱하고 진지하게 보이게 만들고 있었죠. 제 동료인 올레그 카자코프 옆에 앉았어요. 올레그는 저와 달랐어요. 진지한 상황에서도 항상 웃으며 농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저분한 둔발머리에 웃을 때 반짝이는 친근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탈리, 올레그가 저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긴장해 보이는데 이 회의가 뭐에 관한 건지 알아?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레오니드 베레진 대통령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차가운 눈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 눈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돌처럼 딱딱했어요. 말씀하실 때 목소리는 폭풍 전의 천둥처럼 낮고 무거웠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베레진 대통령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제 속을 메스껍게 만들고 있었어요. 전쟁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시작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회의실이 얼어붙을 듯 추웠는데도 제 손에서는 땀이 나고 있었어요. 침착하고 자신 있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부 관료들이 군사 계획과 경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의 깊게 듣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내내 베레진 대통령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눈 속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때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국제전화번호였어요. 서울, 한국에서 오는 전화였어요. 이상했어요. 왜 지금 이런 중요한 시점에 한국에서 전화가 올까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자 목소리가 완벽한 러시아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진지하지만 정중한 어조였어요. 비탈리 씨, 저는 이서윤이에요. 한국 외교부 차관입니다. 연락이 되어서 다행이네요. 혼란스러웠어요. 왜 한국 정부 관료가 러시아에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이 물러나는 것 같지만 그녀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준비를 위한 후퇴예요. 곧 그 의미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서 전화기를 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비를 위한 후퇴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이 후퇴하고 있다고요? 뭘 준비한다는 걸까요? 그녀의 말은 제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외교적인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올레그가 제 뒤로 걸어와서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보스,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 관료가 헛소리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모스크바의 눈 덮인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이서윤의 말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준비를 위한 후퇴,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늑대처럼 울부짖고 있었어요.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렸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신비로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전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한국에 대한 제 확고한 생각들이 봄날의 얼음처럼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사실은 가장 잘 준비된 나라일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에는 저는 여전히 예전의 비탈리 카간스키였어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리고 있던 사람 말이에요. 내일 제 진짜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3주가 지나서 저는 이르쿠츠크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러시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죠. 상사가 저를 그곳으로 보냈어요. 전쟁이 외딴 마을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보를 모으라고 말이에요. 유리 벨랴코바라는 젊은 여직원을 데려갔어요. 인공위성 데이터와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지도와 차트가 가득한 태블릿을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덜컹거리고 추웠어요. 작은 창문 밖을 보니 하얀 눈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온 세상이 거대한 하얀 담요로 덮여 있는 것 같았어요. 유리가 제 옆에 앉아서 태블릿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전기가 끊긴 마을들의 위성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많은 마을들이 곤경에 빠져 있어요. 화면의 어두운 부분들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자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장비 판매하는 걸 중단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난방이나 전력이 없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강인하거든요. 수백 년 동안 추운 겨울을 견뎌왔어요. 뭐든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이르쿠츠크에 도착했을 때 추위가 거대한 얼음 망치처럼 저를 때렸어요.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숨 쉬는 것도 아팠어요. 코가 즉시 얼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따뜻한 모자를 쓰고 무거운 장갑을 꼈는데도 보이지 않는 얼음 괴물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시 밖의 마을들로 가기 위해 차를 렌트했어요. 도로는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운전하기가 아주 위험했어요. 눈이 너무 심하게 내려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앞유리 와이퍼가 얼음과 싸우며 긁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운전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눈이 너무 두껍게 내려서 도로 표지판을 볼 수가 없었어요. 차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나무에 부딪히거나 도로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나갈 것 같았거든요. 피할 곳을 찾아야 해요. 유리에게 말했어요. 이 눈보라는 너무 위험해요. 유리가 태블릿을 보고 근처의 작은 마을을 찾았어요. 아주 천천히 운전해서 멀리 작은 불빛들이 보였어요. 그 마을은 동화 속 마을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동화는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집들이 어둡고 두꺼운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차를 주차하고 마을을 걸어 다녔어요. 얼어붙은 유령 마을을 걷는 것 같았어요. 집들이 텅 빈 것처럼 보였고 생기가 없었어요. 얼음이 창문을 두꺼운 유리처럼 덮고 있었어요. 몇몇 집 안에서 사람들이 보였지만 모두 두꺼운 코트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자기 집 안에서도 추위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걸 봤어요. 다른 집들과는 완전히 다른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집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마치 따뜻한 숨을 내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창문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이 죽어있고 얼어있는 동안 이 집만은 따뜻하고 살아있어 보였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다른 집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는데 이 집만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현관문으로 걸어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나이든 남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주름진 얼굴에 하얀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눈은 밝고 친절했어요. 집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부드러운 여름 바람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얼어붙은 제 얼굴에 그 온기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밖의 혹독한 추위에 비하면 집 안은 천국 같았어요. 떨지 않고도 장갑과 모자를 벗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구석에 있는 기계로 걸어가서 사랑하는 고양이를 쓰다듬듯 손을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수호천사예요.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 아들이 3년 전에 이걸 사왔어요. 경동나비엔이라는 한국 난방 시스템이에요. 러시아 히터들은 이런 추위에서 고장 나지만 이건 절대 멈추지 않아요. 우리 겨울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야구 방망이로 가슴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한국 기술이라고요? 여기 얼어붙은 시베리아 한복판에서요? 말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한국 제품이 러시아 날씨에서 러시아 제품보다 더 잘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 난방 시스템을 바라봤어요. 작고 조용했지만 집 전체를 편안한 온기로 채우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괴물처럼 울부짖고 있었지만 이 집 안에서는 봄 같았어요. 이 한국 히터는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영하 40도가 되어도 작동해요. 러시아 히터가 고장날 때마다 이웃들이 여기로 와요. 놀라서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모든 방이 완벽하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가족들은 마을의 다른 사람들처럼 두꺼운 겨울옷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이 순간이 제 옛 생각이 햇볕에 녹는 얼음처럼 금이 가기 시작한 때였어요. 35년 동안 한국이 싸고 약한 제품을 만든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러시아의 강함과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러시아에서 가장 혹독한 곳에서 한국 기술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유리가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비탈리, 저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 지역 전체에서 한국 제품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히터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 통신기기, 심지어 선박용 항법 시스템까지요. 몇 년째 여기 있었어요. 그날 밤 이르쿠츠크로 돌아가며 운전하는 동안 제가 본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집이 어둠 속의 등대처럼 제 기억에 빛나고 있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서윤의 신비로운 말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한국의 준비를 위한 후퇴가 헛소리가 아닐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그들이 제가 볼 수 없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찾은 사람 같았어요. 더 많은 조각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완전한 그림이 어떨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다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흥분과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지나온 것 같았고 그 세계의 모든 구석을 탐험하고 싶었어요. 이르쿠츠크에서 그 충격적인 발견을 한 후 저는 단서를 찾는 탐정처럼 되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러시아에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는 증거들을 더 많이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고 제 정부 안에서 새로운 적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도사는 2019년 가을 블라디보스토크 대학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동쪽의 항구 도시예요. 한국 국경과 가까운 곳이죠. 무역 패턴을 연구하러 갔는데 발견한 것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대학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건물들이 어둡고 비어 있었는데 도서관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궁금해서 누가 이렇게 늦게 공부하고 있는지 보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서관에는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두꺼운 교과서와 노트로 덮인 긴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건 그들의 책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음식이었어요. 거의 모든 학생의 책상 위에 똑같은 게 놓여 있었어요. 한국 컵라면이었어요. 러시아 라면이 아니라 밝은 주황색 포장지의 한국 라면 말이에요. 그 냄새가 도서관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매콤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냄새였어요. 화학 교과서를 읽으며 라면을 먹고 있던 올가라는 젊은 여학생에게 다가갔어요. 피곤한 눈을 하고 있었지만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왜 러시아 라면 대신 한국 라면을 드세요? 물어봤어요. 올가가 책에서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밤 친구들이에요. 러시아 라면은 배를 채워주지만 이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이걸 먹으면 외롭지 않고 밤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웠어요. 어떻게 단순한 컵라면이 사람을 덜 외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보니 어디서나 같은 장면이었어요. 학생들이 라면을 나눠 먹고 서로 숙제를 도와주고 한국 음식을 중심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단서였어요. 한국 회사들은 단순히 러시아인들에게 제품을 팔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관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발견은 2020년 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중에 있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어요. 대부분의 러시아 공장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현대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장 안에서 이반 체르노프라는 공장장을 만났어요. 이반은 굳은 살 박인 손과 자랑스러운 눈을 가진 강인한 러시아 남자였어요. 로봇과 작업자들이 함께 러시아 겨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생산 라인을 보여줬어요. 이건 그냥 자동차 공장이 아니에요. 기계와 작업자들이 함께 차를 만드는 걸 보며 이반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혼과 한국 기술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 차들이 영하 40도에서도 시동이 걸리는 이유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여기 와서 우리 겨울에 대해 배웠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만든 설계를 그냥 복사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를 이해하는 차를 만든 거죠. 다른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었던 작업자들이 이제 열정과 자부심으로 차를 만들고 있는 걸 봤어요. 이반이 말하길 힘든 시기에 다른 회사들이 러시아를 떠날 때도 현대는 직원들을 계속 고용했고 추가 교육까지 제공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러시아에서 삼성의 비밀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2019년 이르쿠츠크 근처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응급 구호물품을 가장 먼저 보낸 회사가 삼성이었어요. 러시아 회사가 아니라 한국 회사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중에는 삼성이 러시아 병원들의 마스크와 의료 검사 장비를 기부했어요. 기술이 전혀 없던 시골 학교들에 컴퓨터실을 만들어줬어요. 2021년에는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가장 기밀인 사무실에서도 삼성 텔레비전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정보보안부 책임자인 드미트리 쿠즈네초프를 만났어요. 좀처럼 웃지 않는 진지한 사람이었는데 삼성 얘기를 할 때는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미국 회사들은 우리를 감시하려고 해요.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제품에 비밀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우리가 뭘 하는지 지켜보려고 하죠. 하지만 삼성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를 감시 대상이 아니라 고객으로 존중해줘요. 믿을 수 없었어요. 러시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정부기관이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보다 한국 회사를 더 신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증거를 모으면서 제 정부 안에서 적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러시아 관료들이 우리는 중국하고만 일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격렬한 회의에서 고위 관료가 일어나서 화가 나서 저를 가리켰어요. 비탈리, 이런 한국 헛소리로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중국이 우리의 진짜 파트너야.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어. 한국은 그냥 미국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고립되고 공격받는 기분이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저와 말하는 걸 멈췄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지들도 있었어요. 올레그 카자코프는 항상 유머와 우정으로 저를 지원했어요. 보스,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한국에 대해 틀렸다 해도 적어도 재미있게 틀렸잖아요. 유리 벨랴코바는 한국 기술이 러시아 전역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와 위성 사진을 모으는 걸 도와줬어요. 북극 항로를 담당하는 해군 장교인 안드레이 레베데프 제독도 한국의 쇠빙선 기술에 대한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반 체르노프도 동지가 되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어떻게 힘이나 돈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를 통해 러시아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얻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를 보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2022년 4월 전쟁 때문에 한국 회사들이 러시아를 떠나기 시작했을 때 왔어요. 다른 국제 회사들은 화가 난 성명과 공개적인 비판과 함께 떠났어요. 하지만 한국 회사들은 다르게 떠났어요. 삼성 매장들은 조용히 문을 닫았고 창문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고객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거대한 공장을 단 100달러에 팔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이게 모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숨겨진 조항을 발견했어요. 원래 소유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사들일 권리가 있다. 이건 항복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실제로는 러시아를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러시아 사람들과의 미래 관계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더 긴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면서 이서윤의 신비로운 말들이 드디어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준비를 위한 후퇴는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돌아올 적절한 순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정부에게
한국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걸 확신시켜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될 예정이었어요. 2022년 9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었어요. 몇 달 동안 한국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이제 베레진 대통령과 러시아 동부의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제 발견들을 발표해야 했어요. 그들이 제 아이디어를 거부한다면 제 경력은 끝날 거였어요. 하지만 침묵을 지킨다면 러시아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였어요. 회의는 추운 화요일 아침 크렘린의 가장 큰 회의실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무거운 나무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서 제가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피고인인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회의실은 엄청나게 컸어요. 10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높은 창문들은 붉은 광장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베레진 대통령이 테이블 끝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 주변에는 단 하나의 결정으로 러시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장군들, 장관들, 고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중국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아이디어가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앞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폴더를 놓았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자신 있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안드레이 레베데프 제독이 제 오른쪽에 앉아서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올레그 카자코프가 회의실 맞은편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주변의 대부분 얼굴에서 의심과 회의를 볼 수 있었어요. 베레진 대통령이 발표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통령님, 시작했어요. 지난 1년 동안 러시아의 미래에서 한국의 역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 회의실의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할 거예요. 폴더를 열고 북극해 지도를 꺼냈어요. 종이 위에 파란 바다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것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무역로를 나타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우리를 하급 파트너로 대하는 중국에 계속 의존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20년 넘게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해온 한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몇몇 관료들이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한 장군이 화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은 너무 작고 약해서 러시아를 도울 수 없어요. 무시하듯 말하고 있었어요. 중국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금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순간이 제가 준비해온 때였어요. 이르쿠츠크와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냈어요. 러시아 가족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한국 히터, 러시아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한국 기술, 러시아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한국 공장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용할 뿐이에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수백만 러시아인들의 삶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증거를 공개했어요. 레베데프 제독이 2010년부터의 기밀 문서를 펼치는 걸 도와줬어요. 종이는 세월로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자는 선명했어요. 이것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비밀 협정입니다. 발표했어요.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그 말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21세기의 실크로드는 얼음 위에 새겨질 것이다. 그 길은 러시아와 한국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질 것이다. 회의실이 속삭임과 충격적인 표정들로 들끓었어요. 베레진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한국은 10년 넘게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설명했어요. 최빙선, 북극연구소, AI 항법 시스템,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북극 항로를 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을 보여주는 더 많은 문서들을 꺼냈어요. 그들의 배는 러시아 선박들을 막는 얼음도 뚫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들의 위성은 위험한 북극 바다를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통신 시스템은 가장 외진 지역에서도 배들을 연결해 줄 수 있었어요. 북극 항로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송 시간을 2주나 단축시킬 거예요. 계속 말했어요. 운송비는 40%나 절약될 거고요. 이건 단순히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 세계 상업을 지배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재무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왜 우리를 도와야 하죠? 그들이 얻는 게 뭔가요? 미소 지었어요. 바로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가장 짧은 항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1조 달러 규모 운송 통로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배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의 접근법과 중국의 접근법을 비교했어요. 중국은 군사기지, 자원 권리, 정치적 통제를 요구해요. 한국은 공정한 파트너십만을 요청해요. 중국은 우리를 하급자로 대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대해요. 관료들이 이 정보를 소화하면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생각이 바뀌고 오래된 가정들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베레진 대통령이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비탈리, 당신 말이 맞다면 한국이 바로 러시아에게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중요성을 확실히 증명할 마지막 폭로가 남아 있었어요. 대통령님, 한국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실제로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여기 있으면서 돌아올 적절한 순간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회사들은 모든 계약에 재매입 조항을 남겨뒀어요. 그들의 공장들은 파괴된 게 아니라 보존되어 있어요. 그들의 직원들은 영구 해고가 아니라 임시 휴직 상태예요. 2030년 이전 언제든지 한국이 공장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숨겨진 조항이 있는 현대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이것이 바로 이서윤 외교차관이 첫날 저에게 전화했을 때 말한 의미예요. 준비를 위한 후퇴. 한국은 러시아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물러선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그들을 필요로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중국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고 들어왔던 관료들이 이제 한국의 능력에 대해 자세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약하다고 무시했던 장군들이 북극 항로 지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베레진 대통령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차가운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비탈리, 즉시 한국 정부에 연락하게, 러시아가 파트너십을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전하게.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2시간 전에 이 방에 들어왔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을 하찮다고 무시했던 옛 비탈리 카간스키는 죽었어요. 그 다리에는 전략적 인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올레그가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보스, 방금 역사를 바꾼 것 같은데요. 한국 바비큐로 축하할까요? 웃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에서는 계속 굵은 광장에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 회의실 안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조용한 준비가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그들의 인내심 있는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자신들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날 크렘린을 나서면서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가장 많이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조용히 준비하고 가장 겸손하게 봉사하고 가장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예요. 한국은 진정한 승리가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북극 항로는 곧 열릴 거예요. 한국의 기술과 러시아의 의지로 안내받으면서 말이에요. 미래는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의 것이었고 한국은 처음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비탈리 카간스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